상해 임정 내부 스파이 암호명 독수리 이걸. 1932년 상해는 정적을 품은 도시였다. 늘어선 가스등 아래로 흐르는 안개는 묘하게 눅눅했고 그 사이를 스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다. 누군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쫓기 위해 도시 전체가 얇은 유리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 속에 있었다. 그해 봄, 임시정부 청사는 유난히 바빴다. 민족혁명당, 의열단, 상해 거류 한국인 사회가 뒤엉켜 움직이던 시기였다. 일본 헌병대는 이미 상해 조계지 내부로 깊숙이 침투한 상태였고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서로조차 확신할 수 없는 위기였다. 이 대본이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바로 이 혼돈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한 장의 전보, 단 4글자만 또렷하게 적힌 암호명, 그리고 전보를 보낸 사람의 정체조차 남기지 않은 발신자. 그 이름은 이걸 독수리. 전보는 1932년 4월 13일 임정통신반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한 직원에 의해 접수되었다. 그는 종이의 촉감을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다. 일반 전보지보다 더 두꺼웠고 접힌 자국은 오래된 문서처럼 희미한 변색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면에서 느껴진 기묘한 따뜻함, 방금 막 쓴 것 같은 잉크의 찬양은 그가 평생 설명할 수 없었던 수수께끼로 남았다. 전보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이 도착했다. 그 문장은 명령처럼 보이지 않았다. 단순한 보고 같기도 했고 어딘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암호적 신호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었다. 또 누군가에게는 파괴를 뜻하는 코드였다. 임정은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첫 번째 보고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보 발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통신망에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통신반에서 근무하던 관리들은 이 전보를 유령 전보라고 불렀다. 발신 시대 코드가 맞지 않았고 조계지 내 어디에서도 이 전보를 송신한 흔적이 없었다. 중계국은 더 기묘한 결과를 들려주었다. 송신자 신호는 사람이 사용하는 전신음과 다르게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마치 사람의 손이 아닌 정교하게 조율된 기계가 눌러보내는 듯한 패턴. 그러나 당시 그 정도 정교한 송신 장비는 일본 헌병대 총독부에서도 보유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조사팀은 곧 이 사건이 단순한 오발신이 아니며 임정 내부 혹은 가까운 반경에 특수한 통신 기술을 가진 자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무렵 임정 요인들 사이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몇 달 전부터 일본 정보통들이 임정 내부 주요 인물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이 감시망이 너무 정확해 임정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공공연했다. 그러던 중 발견된 것이 바로 암살 미수 사건이었다. 1932년 3월 말 서대문 의거 직전 한 임정 핵심 인물이 암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커다란 충격을 불러일으킨 비밀 사건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총격이 가해지기 단 20분 전 임정 요원 한 명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갑자기 회의장을 빠져나가 통신실로 향했고 그 후 잠시 후에 정체불명의 무장인물 둘이 회의장 창문 근처로 접근했다. 총탄이 임정 지도부를 스칠 뻔한 그 순간 그 요원은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아무 말도 없이 그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바로 그때 그는 말문을 열었다. 나는 지시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단서 하나는 조사팀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문 파컷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에는 이라는 단 하나의 문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지시자는 나를 임정을 지키는 독수리라 불렀습니다. 임정은 곧 그를 격리 조사했지만 이후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상황을 미궁으로 몰아넣었다. 그 요원은 격리된 방에서 그날 새벽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감시하던 인원은 문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방 안에는 그의 신발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놓여있던 것은 단 한 장의 문서. 이걸 존재를 지운 자. 이 문장의 출처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는다. 필체는 한국인의 필체와 같지 않았고 당시 상해 조개지에서 흔히 쓰던 만년필 잉크와도 달랐다. 문서의 종이는 중국제도 일본제도 아닌 정체불명의 재질이었다. 조사팀은 이쯤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걸이라는 인물은 임정을 배신한 스파이가 아니라 임정을 지키기 위해 둘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이중적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가리켰다. 일본 헌병대 기록 속에는 이 이걸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었다. 독수리 작전 개시, 목표 임정, 주요 인물의 이동 경로 파악. 만약 이 기록이 진짜라면 이걸은 일본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철저한 배신자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헌병대는 이름 말미에 이 글자를 추가해 적었다. 이걸 보호 임무 겸함. 보호? 스파이가 보호를 맡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지점부터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무대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임정 내부 증언자 한 명이 뒤늦게 비밀리에 남긴 기록은 이 이걸의 정체를 향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 기록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우리가 생각한 적과 우리가 알고 있던 동지는 때로 같은 이름을 가진다. 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조사팀은 이걸을 둘로 분리해보기 시작했다. 일본 헌병대가 지칭한 이걸, 그리고 임정 내부에서 활동한 이걸. 두 인물은 동일 인물일까? 아니면 단지 같은 암호명을 사용한 전혀 다른 존재일까? 1회차는 여기까지로 한다. 사건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단서들은 서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모든 실마리는 1932년 봄 상해 임정통신실에 도착한 단 한 줄의 전보를 향해 다시 모이고 있었다. 그날 밤 상해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영도교 아래를 흐르는 물결조차 고요했고 차가운 바람은 마치 도시 전체를 잠재적인 위험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듯 억눌린 채 지나갔다. 임정 청사 내부에서는 조사팀이 가져온 문서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일본 헌병대에서 몰래 확보한 작전 기록, 통신반이 받아둔 유령 전보, 그리고 사라진 요원이 남긴 메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느 것도 서로를 증명하지 못했고 어느 것도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 조사팀은 이 난제를 향해 다음 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이걸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크게 흔들었다. 임정 내부 인물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그리고 몇몇은 이 결론을 이미 내심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조사팀이 제시한 첫 번째 가설은 이랬다. 이걸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역할에 부여된 암호명일 가능성. 즉, 어떤 상황에서는 일본 쪽에서 이거를 호출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임정 내부에서 이거를 호출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조직이 같은 암호명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걸이라는 암호명은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 왜 그 이름이 두 조직에서 동시에 등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임정 재무부에서 보관 중이던 오래된 인적 기록 서류였다. 전쟁과 망명 생활 속에서 대부분 사라졌던 자료 중 기적처럼 남아있던 한 장의 문서. 그 문서 상단에는 이름조차 완전히 지워진 한 인물의 이력서가 있었다. 하지만 지워진 이름 사이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서명이 하나 있었다. 이 캔강. 성으로 추정되는 강이라는 글자 일부, 그리고 앞 글자이
조사팀은 이 문서를 추적하며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문서와 동일한 필체가 일본 헌병대 기록 중 한 장에도 발견된 것이다. 그 기록은 일본 측 정보 보고서였고 심지어 그 보고서에도 동일한 필체의 사인이 있었다. K. 여기서부터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또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임정 내부 문서와 일본 헌병대 문서 모두에 등장하는 같은 서명. 이것은 단순히 서류를 훔쳐보거나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서류를 작성한 주체 자체가 양쪽과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조사팀은 이라는 코드가 개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오히려 은밀하게 움직이는 자를 뜻하는 고유식별 코드였을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그 코드를 처음 사용한 조직은 어디인가?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조사팀은 당시 임정 내에서 활동하던 통신 전문가의 증언을 참고했다. 그는 이걸이라는 암호명은 적에게 붙이는 코드가 아니라 아군 내부 감시 보호 인물에게 붙이던 예전 시스템의 잔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걸은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라 감시자 혹은 보호자였다는 것이다. 이 말은 헷갈리던 모든 단서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정렬시키기 시작했다. 만약 이걸이 임정 내부에서 사용한 이름이었다면 일본 측 기록 속 이걸은 그 이름을 추적한 결과일 수도 있었다. 즉, 일본은 이걸의 활동을 포착하고 그 이름을 빼앗아 자신들만의 정보원 코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헌병대가 적어둔 보호 임무 겸함이라는 문장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문장은 일본 측 정보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적 중인 이걸은 어떤 대상 혹은 인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라는 뜻일 수 있었다. 그 보호 대상이 임정 지도부였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사건은 이렇게 정리된다. 일본 헌병대는 임정 내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중요 인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인물의 암호명이 바로 이걸이었다. 그러나 헌병대는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은 중요한 기록 하나가 등장한다. 1932년 초 임정 외곽에서 활동하던 연락 요원 한 명이 특이한 경험을 했다. 그는 일본 헌병들이 몰래 감청하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은 한 인물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편도 아니고 그들의 편도 아니다. 그는 균형을 잡는 자다. 균형을 잡는 자. 그 표현은 임정 문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 정보망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즉, 이걸이라는 존재는 양쪽 모두에게 속하지 않은 채 양쪽을 모두 감시하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설을 입증하는 듯한 기록이 또 하나 발견된다. 1932년 4월 하순 상해 조계지 경계에서 정체불명의 교전 흔적이 발견되었다. 탄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였고 싸움이 끝난 직후 누군가 부상자를 끌고 사라졌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이 사건 보고서는 이후 임정 문서에서도 일본 문서에서도 어느 순간 깔끔하게 삭제되었다. 삭제된 보고서의 일부를 기록 담당자가 손으로 제작성에 남긴 문장이 그 시점의 상황을 암시한다.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이걸은 두 세력을 모두 막았다. 무엇을 막은 것일까? 누구를 구한 것일까? 왜 그 사건은 기록에서 지워졌을까? 조사팀은 곧 그날 교전 현장에서 회수된 탄피 중 일부가 임정 소속 무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무기는 일본 헌병대가 사용하던 것과도 달랐다. 즉, 제3의 세력이 존재했다는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 세력은 누구일까? 한 가지 유력한 추측은 당시 상해에서 활동하던 중국 내 비밀 독립 지원 조직이었다. 이들은 한국 독립운동과 일본의 침투를 모두 견제하며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곤 했다. 만약 이 조직이 이걸이라는 암호명과 연관되어 있었다면 그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삼중첩자, 즉 세 개의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 가설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단서는 2회차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한다. 조사팀은 이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문서를 발견한다. 그 문서는 임정 초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쓰인 비밀 교본이었다. 그 교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나라의 불씨는 지켜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은 채 나는 그 불씨를 지킨다.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 문장만으로도 조사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걸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배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보호하고 어둠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이었다. 문제는 오직 하나. 그는 임정의 불씨를 지킨 자였을까? 아니면 임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살아남아야 했던 또 다른 세력의 감시자였을까? 그 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이걸이 남긴 흔적은 누구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가 조율한 그림자 속 움직임은 독립운동사의 또 다른 지층을 아직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팀이 마지막으로 찾은 기록은 의외로 화려한 비밀 문서도 극적인 자백도 아니었다. 낡은 공책 한 권, 표지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페이지 가장자리는 여러 번 넘겨진 흔적 때문에 얇게 갈라져 있었다. 공책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노트는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기를 선택한 자의 기록이다. 필체는 고르고 또렷했다. 마치 감정의 떨림을 최대한 지우려 한 사람처럼 획 하나하나가 균형을 잡고 있었다. 조사팀은 노트의 마지막 장을 먼저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내 이름은 기록 속에서 죽었고 오직 암호명으로만 남았다. 그 이름이 바로 이걸이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실명은 등장하지 않았다. 성조차 짐작하기 어렵게 철저히 지워져 있었다. 대신 노트 전체에 반복되는 몇 가지 문장이 있었다. 나는 어느 편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불씨가 있다. 불씨가 꺼지는 순간 이 모든 싸움은 의미를 잃는다. 노트는 1932년 이전 몇 년간의 사건들을 날짜와 장소 그리고 감정의 메모와 함께 기록하고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다. 나는 3번 임정 지도부의 위치를 일본에게 일부러 노출시켰다. 그리고 3번 그 노출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일본의 움직임을 역추적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조사팀의 한 인물은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침묵했다. 이 노트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중간 지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나는 칼날이 아니라 저울이다.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양쪽에 손을 얹어야 한다.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걸은 일본에게 정보를 흘리면서도 그 정보를 계기로 일본의 동선을 읽어내 임정을 되레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트 중간에는 짧은 이름들이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뒤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를 지키지 못했다. 그녀를 살릴 수 없었다. 선택은 언제나 2개였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한쪽만 선택해야 했다. 이 노트는 이걸이 영웅도 악인도 아닌 단지 선택의 대가를 견디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팀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노트를 그대로 믿는다면 이걸은 2중, 아니 3중 첩자에 가까운 복잡한 위치에 서 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적 서사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노트 후반부에서 찾아왔다.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긴 문장이 있었다. 만약 이 노트를 읽는 이가 있다면 기억해주기 바란다. 나는 어느 한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다. 나는 시간의 편에 섰다. 지금의 감정과 분노가 100년 뒤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의 편. 그 표현은 단순한 첩보 문법을 넘어선 어떤 철학적 고백처럼 느껴졌다. 이걸은 자신이 돕고 막고 지켜낸 모든 행동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배신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실명을 버리고 암호명 하나만 남겨두었다. 이름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암호명은 역할만 남긴다. 나는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남겠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이걸이 지키고자 한 불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인정이라는 조직 자체였을까? 특정 인물의 목숨이었을까? 아니면 역사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보려 했던 몸부림이었을까? 노트의 한 구석 뒷장 접힌 부분에서 조사팀은 중요한 문장을 하나 더 발견했다. 나는 독립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나는 독립이라는 말이 훗날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싸웠다. 이 문장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준다. 누군가는 그를 차갑게 비난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를 변명하는 말일 뿐이다. 목숨을 건 현장에 없더니 위선적인 문장처럼 들린다. 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장에서 특유의 냉정함과 책임감을 읽어낼 것이다. 이 사람은 당장의 박수보다 나중에 남는 기록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구나. 어느 쪽이든 이걸이라는 인물의 성격은 분명했다. 그는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항상 한 발짝 옆에서 전체 판을 내려다보려 했던 사람이다. 조사팀은 노트 마지막 섹션에 적힌 숫자들과 간단한 메모에 주목했다. 거기에는 몇 번의 작전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통계가 적혀 있었다. 정보 유출 후 인정, 주요 인물 피격 시도 7회, 그중 실제 피해 발생 2회, 예상보다 피해가 줄어든 이유, 내가 중간에 한 번 더 정보를 흘렸다. 이 기묘한 문장 옆에는 짧게 괄호가 적혀 있었다. 우리 쪽으로. 그는 일본에게 흘린 정보의 일부를 다시 우리 쪽으로 되돌려 위기를 완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낳은 위험을 다시 스스로 조정하며 균형을 맞추려 한 셈이다. 이런 방식은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냉정한 계산과 얼마나 극단적인 자기 감정 통제가 필요했는지도 짐작하게 만든다. 노트의 끝부분 마지막 세 줄은 이렇게 끝난다. 내가 했던 선택들은 누군가에게는 배신으로, 누군가에게는 보호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단 한 번도 고국이 무너지는 장면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줄. 만약 이 기록이 100년 뒤에도 읽히고 있다면 그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스파이든 배신자든 혹은 균형을 지키려 했던 이름 없는 독수리였든 조사팀은 노트를 덮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기록 하나로 이거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혹은 여러 사람의 행적이 합쳐져 만들어진 집합적인 암호명인지도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독립운동의 역사는 흑과 백만으로 나눌 수 없는 끝없는 회색지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고 누군가는 책상 앞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의 성공률을 계산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걸처럼
양쪽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받아들이며 균형을 맞추려 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흔히 역사의 주인공을 칼을 든 영웅으로만 떠올린다. 하지만 역사를 실제로 움직인 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갈등을 늦추고 붕괴를 지연시키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불씨를 지키려 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이걸의 정체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는 순간에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다. 노트는 단지 그가 실제로 고민했고 실제로 움직였으며 실제로 두려워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증언할 뿐이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필요했는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어느 편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쪽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 역사의 이름이 아니라 역사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이걸의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저울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 저울이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기울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이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저울을 붙들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꺼내는 이유는 과거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을 향해 늦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다. 당신은 어떤 편에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이걸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기록 속에서 한 번 더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은 찢긴 전보 한 장과 암호명 하나, 그리고 오래된 노트 몇 장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정도의 흔적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역사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시청자 각자가 내리는 판단은 모두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그를 철저한 배신자로 기억할 것이고 어떤 이는 복잡한 시대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존재로 이해할 것이다. 어떤 이는 그의 모든 선택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차라리 이런 사람도 필요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모든 반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겹의 층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걸이라는 이름은 오늘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을 둘러싼 질문들 덕분에 우리는 임정의 역사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시간의 편에 서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분석, 해석,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것은 참여 한 줄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프로젝트를 움직입니다.